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 미래를 염려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공통일 두익사상 포럼 시국강년 세미나를 다 함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행사를 주최하시는 성공통일 두익사상 포럼의 대표이신 손대호 박사님의 개회 인사와 연사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손대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공통일 두익사상 포럼 대표 손대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김일성 절대왕조 주체 사상의 미래라는 대주제를 걸고 애국 국민 여러분을 초청하여 분야별로 4개의 최고 전문가요 권위자이신 네 분의 연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을 위해 강연을 해주실 네 분의 연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올리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시국 강연 세미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신전심으로 모두가 아시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지금보다 이 나라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보다 더 위기에 몰려본 적이 없는 정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1950년의 6.25 전란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집권층이 분명한 사상과 이념, 반공 또는 북한 해방 의지로 국민을 단결시킨 터 위에 유엔을 움직이는 기적의 외교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야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현 집권층이 북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남한 적화 통일 전선 전술에 동조하는 국내외의 모든 종북 반미 세력과 언론기관까지 손을 잡고 국론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사흘 후 소위 남북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의 순회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이른바 최상층 통일 전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오늘 네 분 연사님들의 강연을 통하여 나라 안팎에서 우리들에게 평화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몰려오고 있는 이 위기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소중하고 보람찬 시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연사는 네 분이시지만 모든 강연은 서로 연결되고 보완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과 질의응답하는 시간까지 모두가 진지하고 뜨거운 학습의 장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분발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손대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1대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태호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북한의 평화 공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연재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요즘 뭐 따끈따끈한 이슈들이 너무 많죠. 이제 뭐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당면 우리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평화의 바람, 평화의 이벤트들이 정말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핵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또 한 번 잘 기획된 또 한 번의 사기극, 기만극이란 얘기인가? 사실 뭐 잘은 모릅니다. 예, 그러나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개과천선하고 이렇게 평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보다는 기만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화는 하되 각별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제 막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북한 핵 위기, 핵 문제, 정상회담 전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마련한 페이지들은 거의 설명 없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그냥 혼자 보셔도 되는 공부 자료니까요. 네, 첫 부분하고 뒷부분에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첫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환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내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주변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 가지고는 지금 그런 국민이 그런 안목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 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신냉전,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30년 전 중국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정부의 행보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중국 듣기 좋은 얘기하고 미국한테는 미국 듣기 좋은 얘기하면서 덩그리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지나가자면 맨 밑에 있는 이 지도가 1939년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저희들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핀란드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핀란드화, 핀란다이제이션. 이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소련과 이 독일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했죠. 이쪽에 가서 이쪽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저쪽 얘기하면서 양다리 외교를 한 결과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느 한쪽이 침공했을 때 다른 쪽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력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가 덩거리 외교를 펼쳤을 때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게 정치학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9년 소련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소련은 느닷없이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들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데 특히 밑쪽 부분들은 저거를 그냥 집어먹고는 핀란드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저 영토를 소련에 할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가 어떻게 힘싸움을 하고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재작년입니다. 2016년에는 중국이 이 군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같으면 3군 사령부, 1군 사령부, 이작사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듯이 중국도 과거에는 7대 군구로 지역으로 나누어 있다가 지금 이제 5대 전구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참 기가 막히는 부분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유사 상태가 되어서 중국 군대가 만약 개입을 한다면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군대는 북부 정부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있는 이 아시아 그림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은 태무심하고 그냥 친중을 부르짖는 학자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친중만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런 7가지 악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가지 악재, 뭐 보시면 금방 다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악재는 당연히 우리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북핵이고요. 두 번째 악재는 지금 이렇게 큰 나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중화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고요. 세 번째는 이 푸틴 대통령 하에서 강력한 군사 강대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러시아고요. 또 네 번째는요, 미국이 왜 위기냐? 미국이 우리를 뭐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70년 동맹국이 미국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은 과거의 미국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러니까 뭐 과거의 미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럴 리더십, 도덕적 지도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고 비용을 쓰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은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은 피 흘리지 않겠다. 돈 쓰지 않겠다. 동맹국도 제대로 지불 안 하면 동맹 안 해주겠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미국으로, 이런 미국과 더불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는, 이게 사실 큰 도전이죠. 일본 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서방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또 일본은 또 전우청산, 우경화, 재무장, 이렇게 또 일본 나름대로 또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일본의 두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따르어야 하느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본이 협조해야 될 우리 이 동료 국가입니까? 아니면 경계해야 될 국가입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강합니까? 아리까리 하시죠. 그죠? 양쪽 다거든요. 예. 경계도 해야 되지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일본하고 협력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한테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냥 누가 하나 선동하면 그냥 와, 그럼 일본하고 협력하자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인터넷에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친일파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예? 자, 이 5가지고요. 나머지 2가지, 6가지, 7가지, 7번째 악재는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예, 6번째 악재는 남남분열이죠. 예, 남남분열입니다. 이게 뭐 복지 문제, 경제 정책 뭐 이런 문제를 두고 좀 더 보수적인 입장과 좀 더 진보적인 입장, 정책 경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대처해야 되는 안보 문제까지 남남분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주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주도 해군기지 만들 때 그 앞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참 갈등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다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분열상, 이 6번째 악재고요. 7번째 악재는 우리 경제 문제입니다. 예.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주변 나라 경제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하게 국력을 키우고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이때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멀리 까맣게 보이던 일본을 상당히 따라붙었고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깔보는 나라가 없을 만큼 경제대국, 기술대국이 되었는데 2000년도 넘어서부터 주춤주춤 하더니만 정치하기 시작하고 민노총이 앞에 서고 정교조가 앞에 서고 이게 무슨 이상한 사회주의 경제 풍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국가 경쟁력은 야금야금 잠식돼 나가고 지금 정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안보 공부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경제력이 추락하고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무슨 돈으로 안보를 하고 무슨 돈으로 외교를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노조는 붉은 띠를 두르고 광화문 내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도 붉은 띠를 두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노조 활동을 계속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법천지 아닙니까?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 연봉 1억 안 됐습니다. 예, 저 뭐 한 달에 한 700만 원 받은 걸로 지금 기억나는데, 지금 근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1억 넘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 띠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7대 악재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7대 악재. 여러분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예.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공감하는 대목에서는 박수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하는 것을 제가 지금 불과 10분 만에 다 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면한 핵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얘기도 그냥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자, 핵무기 무섭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근데 이제 혹 어떤 분들은요, 핵무기하고 원자폭탄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굉장히 우둔한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그 개념만 살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무기는요, 1세대 원자폭탄, 2세대 수소폭탄, 3세대 중성자탄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다 핵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죠? 아시겠죠? 그죠? 예, 혼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자, 제가 여기 있는 수치 이런 거는 일체 오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1세대 원자폭탄보다 2세대 수소폭탄이 얼마나 더 무서우냐, 예,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동차 만들 때 뭐 1세대 폰이 나오고 뭐 2세대 뭐 나오고 몇 세대 나오고 지금 제네시스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이게 원자폭탄인데요. 이 원자폭탄은 인간이 가장 최초로 만든 가장 초보적인, 요즘 기준으로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원자폭탄입니다. 이 원자폭탄 두 발로 일본이 패망했죠.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수소폭탄은 그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더 폭발력이 큽니다. 원료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다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지금 몇 번 했죠? 아유, 이걸 5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저 불법 체류자처럼 사셨다고 지금 자인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6번 하지 않았습니까? 6번. 근데 수폭 실험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거. 작년 9월 3일 하는 건 수폭 실험입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예고했습니다. 저 풍계리에서 수폭 실험을 하고 나면 저 핵실험장 더 서기 어려울 것이다. 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다시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런데 요즘 뭐 북한이 뭐 풍계리 핵실험장 고만 쓰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한다 고맙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참. 자, 이게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한 기록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핵 강의할 때 공부하시라고 늘 끼워 넣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 이래 11번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록이죠. 예. 특정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제재안을 채택한 것은 기록입니다. 예.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후반까지만 해도 저 트럼프와 김정은은 저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뭐 괌에다가 뭐 폭탄을 뭐 미사일을 쏘느니 마느니 괌을 건드리면 그냥 북한은 그냥 초토화될 거라고 또 미국이 또 받아치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작년까지 전개가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은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하고도 한판 붙을 각오가 돼 있었다는 겁니까?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예, 북한의 저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싱턴을 초토화시키겠다, 백악관을 폭격하겠다, 뭐 청와대 때리겠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했고요.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듯이 왜 북한이 저렇게 설치느냐. 저거를 우리 언론에서는 뭐 벼랑끝 전술, 또 뭐 치킨 게임, 뭐 겁쟁이 게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희가 배운 전략 용어로는요, 정확하게 rationality of irrationality라고 부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적폐 세력 여러분,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뭐 나이 드셔서 갑자기 영어가 되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그래도 김태우 박사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저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죠, 그죠? 저게 뭐냐 하면요, 가장 미친 척 하는 것이 가장 미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덩치 조그만한 애가 덩치 큰 깡패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뭐 힘으로는 맞설 재간이 없어요. 어느 날 덩치 작은 애가 그냥 덩치 큰 애한테 그냥 가서 그냥 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 그냥 세차게 달겨드니까 덩치 큰 녀석이 이것 봐라 이걸 어쩌지 이제 다시는 안 건드리더라, 뭐 이제 이런 건데요. 바로 미국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동맹 정책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워싱턴 때린다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자기 정부, 워싱턴 정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보니까 지금 별로 예쁘게 노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구산 대주다가 북한한테 핵 얻어맞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작년 상황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왜 그토록 한미 동맹 해체를 원하고 미국의 한반도 이탈을 왜 그토록 원하느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다 잘 아시고, 북에서 오신 우리 김성생님 잘 아실 겁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사흘 만에 서울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저 경상도 수안보에 만들어진 인민전선사령부까지, 인민군 전선사령부에 내려와서 직접 격려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 함락하고 적화통일 완수하라고. 그러니까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물 밀듯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물 밀듯이. 예? 그런데 그때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 산통이 다 깨졌잖아요. 미군이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미군이 죽어나갔습니다. 낙동강 전선 지키느라고요. 예? 낙동강, 그 다음에 서부전선, 이 조그마한 경상도 땅 요거 지키면서 계속 미군이 들어와서 죽고 메가더 장군이 이 낙동강 전선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B-29 폭격까지 다 동원해서 100여 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지금 낙동강 전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폭탄을 퍼붓고, 그 다부동 전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춤하고 인천 상륙작전은 다시 밀리고, 그 이후에도요, 전쟁 이후에도 전 미국만 아니면 바로 밀고 가겠네. 사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북한에 뒤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에 45배나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 기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코 북한이 남침하지 못했어요. 미국 때문에 못한 거예요. 동맹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되려면 저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없다. 이게 철천지 한이 맥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펼쳐지는 이 공갈전, 이런 걸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굳이 또 박수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쳐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정상회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25분 지났는데요. 자, 이 5가지가 정의용 특사가 북한 갔다 와서 발표한 겁니다. 합의문이라고 발표를 하는 듯 했지만 합의문이 아니고 가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이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요 3번 항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 위협이 소멸되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핵 필요 없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함정이 있다면 군사 위협 소멸과 체제 보장 이게 뭐 고무줄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죠. 뭐 주한미군 그거 우리 체제 위험이 돼. 그거 없이 뭐든지 다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북한을 봐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북한의 합의 파괴 전과입니다. 저는 제가 핵 문제를 전공해서 박사를 했고요. 지금까지 핵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글을 한 1000개쯤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새도록 제가 말씀하라 그러면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생략하고 북한의 핵 문제가 부상해서부터 지금까지 6차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 깨졌습니다. 다 북한이 파기했습니다. 한국만 그냥 된통 바보 된 거죠. 이 전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북한 내부를 보면요. 북한의 헌법에다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해놨고 또 핵 보유에 관한 법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을 정의의 보금이라고, 정의의 핵 보금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마치 신격화한 것처럼 해놓고 이제 갑자기 핵무기를 포기한다? 이게 북한 체제상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핵 포기한다고 지금도 북한 매체들은 핵폐기 비핵화 얘기 일체 안 쓰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금년도 신년사에서부터 김정은이 평화 바람을 집어넣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북한이 꼭 힘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힘들 때. 1991년, 92년 기본합의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그때 얼마나 평화화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동굴아파의 공산국가들이 다 차례차례 다 무너지고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고 사실은 북한은 기댈 언덕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중국이 작년 후반기부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좀 하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또 딱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탁. 그러니까 북한이 긴장 조성하면 우리는 또 긴장 속에 벌벌 떨어야 되고 또 북한이 또 갑자기 또 표정을 바꾸어서 대화하자고 나오면 우리는 또 버선발로 또 뛰어나가서 또 악수해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은 계속 그냥 호구예요. 호구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어쨌든 이 지금 타이밍상 북한에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희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오케이,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관련되는 입장을 밝혔고 대화하자고 그러니 대화해야죠 열심히. 그리고 북한이 착한 변화를 하면 그만큼 대접해주고 남북관계 개선하는 건 맞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빗장을 풀지는 말라는 겁니다. 먼저 안보 장치를 해체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니 북한하고 대화하고 남북이 협력해서 상생하는 거 이건 나쁘다고 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 그게 돼서 탁탁 눈으로 우리의 눈앞에 확인이 돼서 이제 이 위협은 없어졌구나 확인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무장을 해제하든 군사력을 줄이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벗지 못해서 난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겁니다. 지금 전작권 조기 환수 최근에는 휴전선 GP 철수까지 언론에 SNS에 떠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부에서 한 말인지 진실인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북한하고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요,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 시나리오는요,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좀 잘해보겠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B 시나리오는 또 한 번 사기치겠다는 겁니다. 시간 벌고 핵은 포기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이게 B 시나리오인데 저는 A보다는 B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노력해봐야죠. A가 돼도 노력해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B 시나리오로 갔을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든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폐기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요구들을 자꾸 해대면서 시간 끌고 이렇게 가는 게 드러났는데, 그때 우리 정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 밑에 게 그 부분인데요. 자, B로 갔을 때인데요. 만약에 B로 갔을 때 북한하고 관계 개선에 연연하고 북한 정부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커넥션을 놓지 않으려고 발발 떨고, 그렇게 해서 미국한테 계속 북한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북한을 두둔하고 국제사회 기류를 어기고 북한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행보를 취하면, 이게 이제 B1입니다. 이런 행보를 취하면 남북 관계는 괜찮고 한중 관계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파열음이 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반대로 북한이 진정성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제재 더 강화하고 안보 더 튼튼히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북한하고 관계는 다시 긴장되고 한중 관계는 다시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번영의 기반이 되는 국제사회의 관계는 무난하게 가고 동맹도 괜찮을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지만 도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길로 갈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큰 그림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커스를 좁혀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핵 협상, 이런 것들의 포커스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권 문제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지만 핵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목표는 북핵 해결이다. 근데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잘 아셔야 돼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표는 복잡합니다. 도표를 보지 마시고 잘생긴 김태우 박사를 봐주십시오. 북핵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라토리움. 두 번째는 핵 동결. 세 번째는 완전한 핵 폐기. 이 3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다시 재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모라토리움, 핵 동결, 핵 폐기. 이 3가지가 다릅니다. 모라토리움은 뭐냐 하면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이런 특정 행동들을 당분간 중단하는 걸 모라토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2일 날 북한이 발표한 것은 모라토리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핵 동결은 뭐냐? 누클리어 프리즈라는 핵 동결은요, 지금 북한이 돌리고 있고 운용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되는 시설들을 다 동결하고 스위치를 탁 잠그고 더 이상 가동하지 않습니다.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동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늘리지 않습니다. 미사일 더 늘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중단입니다. 활동.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무력, 미사일 투발 수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 동결입니다. 지금 22일 날 북한이 발표한 것이 핵 동결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지 않고 핵실험 안 하고 핵실험장 그거 다 된 거 그거 폐기하겠다고 생색내고, 이건 전형적인 모라토리움입니다.
핵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영변의 원자로 다 중단해야 되고요. 그 연구시설 다 중단해야 되고 인력들 다 집에다 보내야 되고요. 그냥 꽁꽁 얼어붙어 그게 사찰을 받으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동결됐다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2일 날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핵 동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모라토리움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핵 폐기. 이게 이제 미국은 CBD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핵무기 하나하나를 다 해체하고 해체한 핵무기 그 원료를 끄집어내서 다시 핵무기를 도도록 그 원료를 다시 전환하고 다른 용도로 다 쓰고 그게 다 사진 찍고 사찰팀이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증하고 이게 완전한 핵 폐기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해야 되는 방안은 어느 거겠습니까? 3번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 3번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요. 지금 핵 동결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북한이 핵 동결했습니까? 모라토리움 한 것을 핵 동결로 확대 해석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연연하는 이런 모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못 다룹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갈 길은 완전한 핵 폐기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말 좀 하지 말아다오. 거기로 가는데 그 대가를 뭘 원하느냐? 이렇게 협상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건 안 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협상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이 핵 폐기를 완전하게 하느냐, 뭐 어중간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요 대한민국이 유감스럽게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하고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만약에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야, 대한민국 정부 뭐 저거 보니까 뭐 예쁘지도 않고 뭐 계속 북한하고 내통하는 것 같고 저게 뭐 동맹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자꾸 사회가서 몰라. 대한민국 죽든 살든 난 몰라.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가정에서 된다면 그러면 우리 미국 좋은 대로 결정할 거야. 이게 이제 코리아 패싱입니다. 코리아 패싱인데 그러다면 핵 동결을 가지고 탁탁 손 털고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한 불은 끄는 겁니다. 핵 동결이 되면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 개발은 중단되는 것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만하면 한 건 했다. 자랑거리가 생겨서 정치적 입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핵 동결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군사력, 투발수단 이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대한민국 때릴 수 있는데 이런 비대칭 상태가 사실상 고착화되고 미국이 묵인해 주는 것이 핵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핵 동결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예. 이 시나리오 중에서 글쎄요. 완전 비핵화의 비핵화 합의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하고 어중간하게 핵 동결 같은 수준에서 타협을 해버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요. 이것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시간 벌기 이렇게 시간 끌다가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핵실험하고 미사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정확하게 35분 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지켜야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 분들 시간을 까먹는 것이 돼서 큰 신뢰가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하고 그 성공을 우리는 성원해야 되지만 먼저 빗장을 풀고 안보 빗장을 푸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화협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은 살짝 다릅니다.
종전선언은요, 6.25 전쟁이 아직 문서상으로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건 정전협정이잖아요. 이거를 전쟁이 끝난 걸로 종결 짓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얼핏 들어서 반대하기 어렵고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평화협정으로 가기가 쉽다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평화협정이 뭐냐? 평화협정은 앞으로도 너하고 나하고는 앞으로도 평화다. 앞으로도 싸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그게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과거에 근대사를 보시면요, 수많은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전쟁하고 평화협정 맺고 수많은 평화협정. 그런데 흑심을 품은 당사국이 포함된 평화협정은 하나같이 다 파기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다 파기되었습니다. 이루 다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들었는데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 이게 1차 대전 독일 항복시키고 맺은 평화협정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가 여기에 만족했습니까? 속으로 흑심을 품고 있죠. 앙심을 품고 있었죠. 바로 군사력이 생기자마자 바로 파기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 이건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거지. 그런데 그거 서명할 때 히틀러는요, 두고 봐라, 내가 조만간 너희를 쳐들어갈 것이다. 이미 침공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명했어요. 1941년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소련 그 침공작전, 바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바로 징계하게 돼.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흑심을 가진 당사국이 있을 땐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소련도 중립화 조약, 지금 우리로 말하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그게 이제 맺은 게 41년. 그런데 4년 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군이 패망하니까 만주에 있던 일본군, 만주에 있던 일본 군대가 괴멸하고 크게 흔들리니까 딱 소련이 보니까 아이고 지금 먹으면 바로 먹겠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소련군이 바로 만주 국경을 뚫고 바로 내려와서 일본 쓸어버리고 그 길로 38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길로. 예?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하고 평화협정하는 것은 제가 강의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베트남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 이 베트남 전쟁 종결한 건데요. 2년 후에 이 협정을 깨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해서 공산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 남북 간 또는 이 당사국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너무나 눈에 뻔합니다.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한테 당신들은 이제 우리하고 적국이 아니니까 여기 우리를 겨냥하는 동맹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나올 수순이 너무나 뻔한 겁니다. 예? 북한이 70년 동안 갈망해왔던 미국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몰아내느냐,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예? 아마 평화협정 맺으면요, 이 광화문 내거리 시끌시끌할 겁니다. 예. 철부지 우리 국민들 철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이제 평화가 왔노라고 난리칠 겁니다. 그거 전부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의 잘못입니다. 우리 자식들 교육 잘못시켜서 전교조가 그렇게 교육 황폐화시키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뒤돌아보지 않고 엉터리 교과서를 공부하게 만든 우리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협정은요, 체제가 같은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하고 송아지하고 평화협정 맺을 수 있습니까? 늑대는 육식동물이고 송아지는 초식동물입니다. 그 둘이 맺는 평화협정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는 배가 고파지면 송아지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송아지 엉덩이를 쫄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엉덩이가 예뻐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뜯어먹으려고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협정하는 것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가 되고 우리하고 같은 체제에서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된다면 평화협정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